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입니다. 퀴어 축제 문제로 충돌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찰이 오늘 2라운드 충돌을 했습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정의당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정의당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미니 인터뷰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미니 인터뷰요. 최근에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좀 악화되고요, 관계가 좀 묘해졌는데요. 지난주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중국을 좀 다녀오셨습니다. 먼저 가신 분, 그다음에 또 2차로 가신 분, 이렇게 형식이 돼버렸는데, 그 일원으로 방중을 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 오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요. 이 중국 방문 정치권에서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논란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1차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우선 먼저 갔다 오셨고요. 그 뒤에 가신 분 있는데 일단 앞서서 먼저 가셔온 팀에 합류하셨었는데 사실요. 이게 싱하이민 중국 대사건으로 좀 여러 가지 묘한 상황에서 혹시 중국 방문 전에 이걸 갈지 말지 좀 고민을 하셨었나요?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예. 여기 1차, 2차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갔던 팀이 의원들이 작년 6월에 당에 설치된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거든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금 1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 토론회, 또 현장 방문 등등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활동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은 기업인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당연히 경제 활동이니까. 기업인들께서 민주당에서라도 대중외교를 강화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간 거죠. 뭐냐면은 지금 대중관계가 악화가 되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불안해해요. 혹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번에 이제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과도한 대응, 경제 보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이 또 생길까 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사드 교훈을 잊지 말자. 당신네들이 사드 때 과도하게 대응한 바람에 우리 기업들이 이 불이익을 받았고 피해를 입었다. 그 바람에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강해졌지 않냐. 그게 중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든 또는 철수를 하든 또 현지에서 경제 활동을 하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수출도 부진하고 또 투자도 부진해요. 거기다가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내수까지 부진한데 중국 단체 관광이 들어오면 우리 내수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왜 당신네 단체 관광에 해당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해 못하겠다. 풀어라. 이런 요구들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외교부도 만나고 전임대, 그다음에 우리 코트라격인 중국 국제무역 촉진회, 그다음에 우리 KDI나 대외경제연구원에 해당되는 국무원 소속의 발전연구 중심 등 이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싱크탱크. 아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왔죠. 그러면은 중국 측으로부터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가 외교적으로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중국은 더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높이고 어떤 이 한중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와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인 관광 문제는 좀 긍정적으로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다만 한국도 좀 호응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막 증폭돼 버린 게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링컨도 지금 중국을 방문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이전에 이미 CIA 국장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의 뭐 대통령이나 예.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 관계가 안 좋았던 호주도 지금 방문을 했고 이미 일본 외무부 장관은 중국을 갔었고요. 예. 또 중국 총리가 곧 유럽을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블링컨이 한 얘기가 조만간에 예. 바이든과 중국 누굽니까 주석 간의 대면 시진핑 주석 간의 예. 대면 회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서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화해 무드로 돌아서는 거고 해빙 무드로 지금 다 예.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바이든은 디커플링에서 예. 디리스킹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미 표명을 한 바가 있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만 예. 중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 경제에 무슨 예.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방중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분들의 방중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건 약간 더 억울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예. 특히 그 국민의힘 정부 여당 예. 특히 여당이 해야 될 일을 집권당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응원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수준 낮은 비난, 비판 이런 건 이해가 잘 안 가죠. 예. 좀 알겠습니다. 유치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중국에 가셔서 뭐 만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얘기 들으신 거 이런 것까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고요. 당내 상황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10% 포인트까지 뒤지는 결과도 나왔거든요. 예. 지금 당 지지율 상황 글쎄요 뭐 지지율이 모든 걸 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데 왜 이런 모습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더 좋은 우리가 훨씬 더 앞서는 조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언제 하느냐, 그렇죠. 또 어떤 방식으로 예, 하느냐, 또 표집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아주 엄청난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 좀 아프죠. 예, 그래서 빨리 더 혁신해서 예. 또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서 압도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태년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히 안 하셨는데 제가 살짝 다르게 예. 뭐 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맥락이에요. 예. 특히 2030 젊은 세대 유권자들이 최근에 사실은 민주당을 등지는 경우가 좀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보인다. 분석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20대 남자. 그러니까 왜 거기는 이렇게 민주당이 호소가 안 되는 겁니까? 왜? 글쎄요. 그거 뭐 아주 이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예. 그게 뭐 한두 가지 이유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살아왔던 어떤 과정도 있는 거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도 있는 거고 예.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할 때 훨씬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예. 믿음을 주는 것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대 남성 유권자가 좀 약점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벌써 한 9분 가까이 됐는데 벌써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약간의 어떤 해프닝성, 약간 불미스러운 모습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낙연 전 대표 귀국과 관련해서 이 귀국을 기점으로 앞으로 당내에서 이른바 친명 비명, 뭐 계파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갈등이 안 생기도록 잘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능력이고 실력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경쟁한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사이입니다. 예. 근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민주주의나 언론이나 경제나 민생이나 모든 분야에서 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손잡고 대응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제고요. 예. 한 가지는 이제 현재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당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상임 고문이거든요. 돌아오시면 예. 먼저 이런 이낙연 대표에게 먼저 협력을 예. 구하고 이낙연 대표도 응하고 해서 예. 어떻게 보면은 경쟁했던 두 분이 손 잡고 예. 내년 총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우리 당원들이나 예.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 지도부 정치인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의 일부는 또 이낙연 전 대표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예. 이낙연 대표에게 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응하고 내년 총선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합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당의 권력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으니까 먼저 움직이셔야 된다. 나서면 오. 우리 당 지지자들도 설령 뭐 이낙연 대표에서 예.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도 또는 당원들도 예. 다 총선 승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의 지도부도 맡아보셨고요. 뭐 대표적인 중진 의원실이라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굵직한 얘기, 어떤 당부 이런 것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메뉴를 올리면 엄청 시식을 한번 할까? 떡볶이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나는 젊은 사람들이 왜 열광하나 했더니 나도 보니까 막 가슴이 둥둥 뛰네.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밝고 역동적인 미래 30년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금 베트남에서 이른바 1호 영업사원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지금 영상을 들어와서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활동, 뭐 다양한 모습이 있더군요. 그래서 영상으로 압축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 미니 인터뷰도 해봤고요. 지금 베트남 상황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와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뭐죠, 이건? 이준석 전 대표 얼굴과 함께 줄까 말까라고 써 있어요. 줄까 말까. 뭘 줄까 말까라는 거죠.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기 보시면 이 지도 옆에 이쪽 화면 이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4고 당협 40곳 중에 36개 지역 대상으로 당협위원장 공모.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갖고 있잖아요. 지역구별로. 근데 4고 당협이면 지역위원장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좀 발생하거나 비어 있거나. 그런 곳 중에서 36개를 새로 당협위원장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세요. 이걸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4곳은 제외했어요. 일단 여기는 보류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비워두겠다는 거죠. 일단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그리고 최근에 태용호 전 최고위원, 지금 요 최고위원 뭐 사실상 이제 그만뒀잖아요. 여긴 강남갑. 요 두 군데 포함 4곳에 대해서는 여기는 공모 제외를 했어요. 일단 비워두겠다, 보겠다. 누구 새로 뽑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요거요. 이걸 가지고 이제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를 가지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최인영 변호사. 이거 왜 비워둔 겁니까? 지금은 왜 공모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까?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정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워뒀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다. 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역 당협위원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원권 정지됐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람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배려라고 읽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배려 내지는 기회를 여전히 주려고 그렇죠. 한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 그 노원병에 대해서 예. 공모에 넣었다 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확실히 배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견해가 대립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회색 지역으로 놔두지 않고 OX로 끝났다 해버리면은 그것이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정치고 생물이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에 있을 때까지의 어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어떤 그 스탠스나 아니면 정치적 흐름 같은 거를 보겠다는 것인데 그럼 봐서 결정하겠다 이 뜻으로 보시는 겁니까? 여전히 가능성은 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뭘 하듯이 레드팀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 레드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당 지도부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전국의 흐름에 좀 도와달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화해의 메시지로도 보는 것이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당원 자격이 정지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내년 1월이 되면 끝나요. 1월이면은 묘하죠. 내년 4월 선거인데 1월이면요 한참 저 후보들을 뽑는 절차가 진행되는 때거든요. 그때쯤에 딱 당원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놓고 왜 여기는 공모제였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회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내년 1월 달이 되면 당원권을 회복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임명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이 여러 가지 경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좀 두고 보는 것 같고. 이제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박빙이고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 표가 급하거든요. 그러면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준석 대표 공천 주라고 할 겁니다. 대표를 보고 우리를 지지하는 표들도 무시 못해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후보들이 주라고 하는데 당에서 아무리 밉더라도 현실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공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한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 내부의 사법 리스크도 결코 봐줘서는 안 된다. 내로남불을 해서는 안 된다 정도의 원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패널분 네 분과 함께 좀 성급한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스피드 OX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렇게까지 배제하거나 그런 건 안 할 것이다 하면 X를 골라주세요. 아, 여기 두 분은 O고 두 분은 X예요. 아까 최인현 변호사는 아마 X 하신 게 아마 기회를 더 볼 거다. 그게 맥락인 것 같아서요. 자, 이번에는 그럼 O를 들으신 김현정 위원장은 배제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지금 하고 있지만 예. 지역위원장을 한다 그래서 공천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에 4명의 지역에서 이제 사고 지역으로 남겨놨는데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설명하는 거랑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또 있어요. 황보승 의원은 탈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비어 있는데 거기도 뭐 어차피 공석으로 비워둔가 뭔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한테는 좀 가만히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천 줄 수도 있어. 그럼 기회를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난 죽는다. 그래서 내가 할 얘기를 계속 해야지 역설적으로 나의 존재감이 생길 거고 그래서 나를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배제하지 못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2003년 1월까지 내년도 1월까지가 징계 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45일 전에 공천을 이제 확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개월 전부터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대로 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 스스로의 그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안 돼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 특별 의결을 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출마 여부는 전적으로 이제 당 지도부의 예. 결정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 지도부의 진심은 예. 주고 싶지 않은데 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이제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 지지도라든지 그때 갔을 때 여론 지형이라든지 이런 예. 걸 봤을 때 또 2030에 대해서 큰 영향력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를 공천 안 해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예. 저는 사실 세모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세모가 없어서 그렇다면 5에 국민의힘의 가까운 세모. 진심은 배제할 것이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성범 전 의원은 X입니다. 그러니까 배제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할 거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정 위원장께서 저희 당 내부 사정을 저보다 많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의 의중이랄까 정치적 계산은 명백한 거예요. 이게 소리를 내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더 소리를 내줘야 예. 반대 목소리를 내줘야 이준석을 쳐내는데 예. 공천 탈락시키는 게 너무 부담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공천 달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를 배제하지 마세요. 저 신당 안 갈 테니까. 그것도 그러면 그걸 모르느냐? 당권파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부담스럽다는 대로 거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일에 여론이 좋으면 다시 말하면 이준석을 제외하고도 수도권에서 뭔가 가능하다고 보면 예. 당권파는 이준석은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봐서는 그럴 공산보다는 수도권에서 팽팽하게 붙는다면 예. 이준석의 가치는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뭐 그런 대목은 있어서 제가 보는 내심과 다르게 당권파들의 속내와 다르게 할 수 없이 상황이 그렇다. 상황이 그래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전망한다는 이야기. 장윤성 기자는 공천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뭐 비슷한 얘기 하실 거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 없이, 그러니까 이거 공천을 못 받고 그냥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없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치른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글쎄 그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공천을 받을 가능성보다 못 받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없이 총선을 치는 없이 거잖아요. 총선을 치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말 중에서 가장 그 중점 두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윤핵관들이 장난치려고 하면 휘둘릴 생각이 전혀 없다. 능동적으로 판단하겠다. 여기 능동적으로 판단한다는 능동적이다. 예, 능동적 판단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능동적 판단이 뭐냐? 예.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 내부에는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쭉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청년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칼을 계속 겨눈단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니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처지가 예. 당 내부에서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이 정세를 뚫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획은 지금 준비 중인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예. 어찌됐든 살아 돌아오는 게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자기 예. 전쟁, 혈투 이것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방금 장윤성 기자 설명하신 그런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노원 나옵니까? 저는 나가는 게 기본 계획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윤핵관들이 갖고 장난치려고 하면은 그거에 휘둘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모든 걸 포함해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최인현 변호사. 모든 걸 포함해서 능동적이에요. 그럼 만약에 공천이 배제가 된다면 윤석열 전 대표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는 탈당 어렵다고 봅니다. 탈당은 일단 어렵다. 네, 왜냐? 지난번 3월 8일 그 전당대회 때 예. 이른바 천화 용인이라고 천화 동인은 아니죠. 천화 용인이라고 해서 예, 천하 용인. 어떻게 보면 본인의 대리인들을 4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다음번에 탈당하면서 뭘 한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완전히 뒤집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스스로 약간 그렇기 부인하는 때문에 셈이 이른바 배신의 아이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그러면 때문에 그게 아니면 능동적인 거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능동적으로 아니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여전히 어떤 정치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이른바 제3지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어떤 연합 전선을 펴면서 당을 만들건 아니면 마치 예전에 이른바 친박연대처럼 느슨한 의미의 정치적 결사를 하건 해서 어떤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결사라는 건 당내에 존재하는 어떤 결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3의 길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정말 그 국민의힘을 해서 나중에 정말 대권까지 바라보는 그런 정치인의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탈당을 한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큰 위험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번 그 내년에 있을 선거가 과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인가 아니면 정권 안정론인가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에 만약에 전체 본인이 봤을 때도 정권 안정론에 좀 더 방점이 뜨는 그런 선거가 된다 하면은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적극 협조하면서 공천을 받는 식으로 어떤 가능성이 그것이 오히려 능동적 판단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거 신성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최인용 변호사의 전망과 분석대로라면 무소속 출마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능동적 대처라는 표현에 저게 누구의 반면 교사를 삼느냐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친박들한테 공천 학살을 당할 때 대응도 못하고 당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본인은 안 당하겠다는 안 당하겠다는 취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만약에 정확하게 당권파의 의도가 확인되면 저는 무소속 나간다고 봐요. 이거 최인용 변호사하고 다른 전망이세요. 이거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할 수 있다. 아니다. 탈당까지는 안 하고 당내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거 글쎄요 완전 다르신데 이거 시간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공천 여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성급한 전망을 해보겠다는데 아직 몰라요.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슈로 좀 등장을 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요 새로 공모한다는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파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아까 지도 나온 거 다시 좀 볼까요? 정치권에서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냐고. 무슨 질문이 했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만약에 내년 총선 공천 결과가 이준석 배제 태영호 공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복잡한데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모릅니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요. 송영길 전 대표의 입이 키워드입니다. 입. 그럼 뭔가 얘기를 했다는 뜻이 되죠. 자, 몇 가지 영상을 나눴는데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눈물이 앞을 가려요.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기습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심상정 후보님한테 단일화 요청을 했지만 이런 지하에 아무튼 심상정 후보님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걸로 전제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물론 우리가 지난번 위성정당 문제로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용인할 수가 있었을까? 노회찬 선배였으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말 연립 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마시키면서 정의당을 맹비난했던 자가 이제 와서는 정의당과의 연립을 운운합니다. 연립정부, 협력정치를 걷어찬 건 다름 아닌 바로 그였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의당과 노회찬을 멋대로 거론하니 참으로 기회주의적인 처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압축을 하면 대선 진 거 정의당 때문이에요. 그때 손잡았으면 아니었을 텐데 이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인터뷰에서 그렇게 예고했고요. 페이스북에 글도 썼어요. 관련 내용입니다. 노회찬 형 살아 계셨다면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단일화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막아내고 연립정부 구성했을 텐데 결국 똑같아요. 정의당이 안 도와줘서 대선 졌다. 이 뜻이 되잖아요. 지금요.
오, 최인영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검사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중에서 이쯤이면 막 가자는 건가요? 그것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계속 남아있죠, 그 얘기는.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말씀이 이제 막 가자는 겁니까? 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프랑스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온 것, 그것이 굉장히 분하고 원통한 것 같은데. 그렇죠, 불만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를 지켜야죠. 왜냐하면은 전 여당의 대표까지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은 분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정의당 단일화하지 아니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이 정의당에 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마치 2012년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사이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예. 민주당이 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서울대 박산진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백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졌느냐? 뼈아프게 절절한 예. 반성문을 썼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2017년에 대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를 패배했는 게 내 탓이오가 아니고 남 탓이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군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 탓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 그럼 본인이 지금 프랑스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 탓이오. 우리가 부족해서 졌다고 하는 그렇죠. 그 약간 말은 책임 얘기를 그냥 했는데. 이빠른 얘기였습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의 어떤 말씀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뒤집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억울하게 검찰의 어떤 그 핍박받았다고 주장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노회찬 전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결국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소비하지 마라. 저는 정의당의 절절한 저와 같은 비판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 소속인 김현정 위원장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그러니까 정의당 때문에 대선이 저런 결과가 났다라 이런 인식이란 말 이걸 내비쳤는데 이게 민주당 내의 보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만 저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송영길 전 대표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장이 지금 딱 자르시는데요, 지금 선을 그러니까 벗어요. 뭐 아시겠지만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돈부도 사건 터지면서 예. 우리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셨고 조기교육도 요청을 했고 또 조속한 수사도 요청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 본인은 지금 뭐 2차례에 걸쳐서 본인을 소환을 해달라고 검찰까지 찾아갔고 스스로 갔죠. 이제 자꾸 지연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에서 기획 수사, 탄압 수사 그리고 편파 수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억울한 이유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결국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근원을 따져보면 대선에서 져서 그렇다. 대선에 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의당 때문이다. 결국은 이제 그런데 그때 단일화를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 아쉬움에서 한 것 같은데 너무 뒤로 멀리 간 거 아닙니까? 너무 이거는?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이제 노동계의 선후배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친한 그런 관계인데 그 묘소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이제 진실이 규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검찰 수사에 관련된 대비들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돈봉투 문제 때문에 우리 당이 혁신위원회가 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김은겸 위원장도 이제 이게 도덕적 법률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또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 지금 운명이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차피 탈당을 하셨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인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억울한 건 알겠지만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검찰만 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장 위원장 말씀은 왜 그러세요 지금? 약간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과거에 본인이 냈던 입장과는 아주 다른 분야 얘기도 꺼냈거든요. 최근에 그 얘기와 과거의 그 얘기 동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블릿 PC 조작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특검 때의 장시호 태블릿 PC 문제에 직접 개입했던 분들이니까 언제부터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허위 저질 괴담을 한 사람한테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점잖하게 말만 하고 끝낼 사람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에게 변희재 씨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을 해라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죠. 저는. 아니 어버이연합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태블릿 PC가 어떻게 입수됐느냐. 이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김환수 비서관이 생일 선물로 준 걸로. 이거 무고죄로 인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범 전 의원님, 이 태블릿 PC 조작설 뭐 이것까지 지금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발언과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결이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부정하는 셈이 돼버리냐. 이 태블릿 PC 조작을 얘기하게 되면 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가 조작돼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 갔다고 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이른바 그렇게 민주당에서 경원시 하던 그렇죠. 엄청난 비판을 했잖아요. 속칭 콘크리트 우파들의 예. 보수단체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7년 후인 지금 2023년도에 저분은 저렇게 하니 무슨 말이냐. 아시죠? 검찰은 다 조작한 겁니다. 조작 잘합니다. 6년 전에는요. 7년 전에는 박근혜 최순실 걸 조작했고요. 이번에는 제 걸 조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이가 조작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근혜 그러면은? 탄핵도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탄생한 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탄생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자기 모습은 확 빠져버린 거예요. 왜 저러냐? 마음이 급해서 막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것도 왜 심상정 씨 이야기를 합니까? 심상정 내가 보니까 저때 마음은 급했구나 민주당에서도 이쪽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하니까 예. 뭔가 익숙해져야 돼. 지금 보니까 본인이 직접 심상정 대표한테 가서 단일화하자고 했는데 심상정 씨가 바로 노했다는 거절됐다는 왜 노했습니까? 지난번에 비례대표로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자기 보고 또 단일화하자는데 제가 심상정을 해주겠어요? 그런 측면이 이제 와서 저렇게 만들면 적의 적은 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지금 예.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뭐가 이게 시찰 두고 발언이 꼬여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뭐 몇 명이 등장합니다.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최순실 씨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 조작이 아니고 충분하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증명력을 다 인정을 해서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른 분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그러한 취지와 괴리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이 송영길 의원님 핫하시죠. 이제 본인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태블릿 PC 얘기를 이렇게 꺼내신 것들 저는 정말 화이팅이고요. 저는 사실은 변희재 이 안진걸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좌우합작으로 만든다면 좀 송영길 대표 같은 사람이 나서서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장윤성 기자 반응이 3명이 등장했지만 2가지 괴예요. 한 분은 정말 놀랬다 저렇게 얘기하실 줄. 한쪽은 파이팅이라 그랬어요. 뭡니까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내부에 이제 그 현역 의원들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네,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우리가 역공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촛불을 부정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전직 대표를 했던 민주당 인사가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본인의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뭐 2달째 아무런 그 진척이 없고 그래서 뭐 텐트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청사 또 앞에. 가서 뭐 조사 안 받으면 텐트를 치겠다고 예.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송영길 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세게 말을 하니까 그 자체로 시원하고 아 뭔가 뭐 민주당이 좀 그 투쟁력을 복원한 것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 있는 다수 현역 의원들은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태블릿 PC 조작됐다는 증거, 그러니까 확인을 누군가는 시켜줘야 될 텐데 예. 당시에 핵심 인물이었던 장시호 씨,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 설령 조작됐다 하더라도 누가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얘기를 본인의 재판과 본인의 수사가 급하다고 해서 전체 진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신성범 전 의원님. 이게 지금 서원 씨, 최순실 씨가 이것이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제가 보기에 듣기로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자신은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 내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끊임없이 했는데 왜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그냥 쉽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계속 내게 아니라 그랬고 검찰은 당신 게 맞다고 제시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제시합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나오고 검찰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나와요. 나와서 보니까 저도 기사 읽어봤을 때 보니까 자 이메일 내역, 그 태블릿 PC 남은 이메일 내역, 그다음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 메시지, 위치 정보까지 다 종합해서 최순실 씨가 쓴 그 PC가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씨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거는 내가 아직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변호사들 이야기해가지고 그 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봐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수많은 공방이 오가서 판결이 끝난 사안이라는 점도 팩트로 확인해 줘야 돼요. 예, 최인영 변호사. 송영길 대표 요즘 시간이 많은 모양입니다. 변희재 씨의 책까지 볼 정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변희재 씨 책을 봤더니만 태블릿 PC 조작 증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전 정말 읽어봤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이분은 법조인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저런 논리를 계속 펴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송영길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정말 들고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변호인이 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태블릿 PC가 문제가 됐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수정까지 해서 보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태블릿 PC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하고 외부에 있는 인사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선 실세라는 논리를 있는 핵심 증거가 됐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탄핵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제정신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혹시 방송 보시면요 지금 네 분 패널들 반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아주 안 좋아요 지금요. 예, 김현정 위원장. 제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좀 이제 변론을 좀 한다 그러면 변론을 하신다면 굳이 변론하신다면 방점이 뭐 국정농단 그거를 잘못됐다 이런 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검찰의 태도가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하기 위한 거에 방점이 근데 태블릿 PC가 조작이라면 이게 단순히 그렇게 끝나지 않아 버리는데 인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인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인용을 잘못했다. 다른 사례를 들었어야 된다. 방점은 검찰의 기획 수사 거기에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유성 기자. 인용을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말부터 있을 그 변희재 씨하고 그다음에 안진걸 처장이 함께하는 좌우 합작 집회에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미 같이 뭘 하는 거군요, 그러면. 예, 이 주말부터 이제 집회에 이게 나가서 또 다른 차원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프랑스 파리에 가서 본인이 그 프랑스 파리 이 경제대학인가요? 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고.
본인의 사회생활을 완전히 저당 잡힌 가운데 2달째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묶어놓고 그리고 또 출국금지 조처를 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왜 증거도 없이 나를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여태 뭐 아무것도 안 하느냐. 2달째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계속 공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올가매놓고 수사를 계속 무한정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 특수부 검사들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수사 기법에 대해서 이것은 참을 수가 없고 이것은 싸워야 되는 주제고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청사 앞에서도 텐트 치고 농성을 하고 그리고 집회에 나가서도 더 발언력을 있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어왔던 그 조용한 대응 기조에서 완전히 기조가 바뀌는 것이고요. 언론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 핵심 타겟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을 향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내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더욱더 강도 높게 하겠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증거 조작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한동훈 검찰 증거 조작의 달인이다. 이거는 정말 명예훼손인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뭔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 요지서를 내면 돼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출석 쇼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왜 저런 발언을 하셨을까? 뭐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럴 걸 왜입니다. 이럴 걸 왜. 최근에 중국 다녀오신, 그러니까 먼저 가신 분만 아니라 티벳까지 포함된 일정으로 2번째로 가신 분들 그 얘기인데요. 일단 갔다 온 다음에 한 얘기가 이게 탈이 났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거거든요. 그건 좀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서 이것을 나치 그리고 크메르 로즈의 킬링필드 이런 얘기를 이걸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을 제기하면 중국이 그렇다는 얘기인가?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제기할 때인가? 그러니까요. 왜 갔는가라는 논란이 되면서 그 질문을 받는데 아니 티베트 인권더라. 그 옛날 50년대 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왜 굳이 얘기합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자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티베트 인권 문제 우려는 보편적 상식이다. 전 세계인들이 다 걱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근데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 이거 유감 표한다. 그리고 사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과를 어떻게 하냐면 티벳인들에게 티벳에 거주하신 분들에게 사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논란이 커졌죠 이게. 그러자 이제 방중단 입장에서 이 조계종에 보내는 사과문 입장문을 냈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공인으로 적절치 못한 발언했다. 일단 사과했어요. 근데 불자와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조계종에서 요구했던 사과 대상이 아니었어요. 또 사과를 한 게. 이것도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 신성범 전 의원님. 사실 민주당은 우리 국내 인권뿐만 아니라 해외 인권에서 지대한 관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정당으로 우리가 통상 알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발언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참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럴까 좀 보편적 가치, 공정과 평화와 이런 가치를 애호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었던 건데 중국하고 이제 북한 문제에 가면 약간 많이 꼬이는 거죠. 꼬이는데 저는 이런 저게 이제 조계종에서 나온 저 성명서의 주체가 잘 보세요. 주체가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예요. 중앙종회라 하면 우리말로 하면 국회예요, 국회.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앙종회 위원들이 다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기구. 그러니까 저게 1951년도, 59년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인권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 보편적 상식. 다만 티벳의 편을 완벽하게 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달라이 라마를 그렇게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나 공식적으로 초청 못하는 이유가 중국과의 관계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의식했죠. 그래서 방중단이 갈 때도 사실은 저게 라싸까지 티베트까지 가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간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방중단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현실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교류와 협력하러 간다면서 면전에다 대고 티베트 인권 문제 뭐 거론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저렇게 활용당하는 거하고도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특히나 국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때 70년대 일 갖고 왜 그래요 하면은 정말 민주당스럽지 못한 거죠. 근데요, 사실 이 민주당이 불교계와 갈등을 빚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선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 중에 그냥 정론관에서 사과문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정론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위원장, 민주당이 불교계와 갈등을 빚고 사과하는 일이 이번에 또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반복됩니까? 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 티벳과 관련해서는 한중 관계 경색된 한중 관계를 지금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중 관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티벳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익적 차원에서 좀 전략적 모호함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70년 전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을 이제 또 약간 좀 잘못하는 바람에 아까 그래도 이게 잠깐 사례나 표현을 잘못하고 있다 계속 바로 이제 조계사라든지 국민께는 사과를 했는데 이제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정청래 최고위원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때 저것 때문에 저희가 당이 많이 피해를 봤죠. 봉이 김선달. 근데 제가 이제 그 진우 총무원장님을 같이 연초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이 방문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전국에 사찰 돌면서 막 사과하러 다니고 실제로 법을 개정해서 정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꿨잖아요. 문화재보호법인가요? 그거 개정해가지고 그 이후에 불교계와의 관계는 또 대단히 좋아져서 되게 환대받고. 근데 또 이랬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 취지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는 좀 더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유선 기자. 저도 이게 이제 그 종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내에 존재하는 반중 혐오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드 이후에 이제 그 문제가 오래됐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는 반중 혐오가 있고 중국에는 혐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고 양국이 공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갔지만 뭐 관광 문제를 풀러갔던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중국을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한중 수교를 맺으면서 경제적 대상, 시장으로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념으로서의 가치 외교를 중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착종되면서 우리의 선택은 뭐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어찌 보자면 민주당 의원들의 하지 말아야 되는 저런 70년 전의 일 얘기 뭐 이런 등등의 발언 실수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내 정치용 정쟁에 휘말려서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최근에 20, 30대 지지율을 보더라도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반중 혐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그렇게 15분 동안 읽는데 말 예. 한마디 못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중국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어떤 때보다 신중한 태도를 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제가 어느덧 우리에게 초민감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정교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검의 출하. 자, 일단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죠.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특검이었는데 여기 보면 어제 검찰이 비공개 소환했고요.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두 건이에요. 대장동 일당 편의 대가로 200억 원 금품 약정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화천대유 이거 대장동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고문 맡아서 뭐 급여를 받았다. 50억 약정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지금 구속영장 청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박영수 전 특검의 과거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지은영 변호사. 지금요, 이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 관련해서요. 지금 곽상도 의원 말고는 딱히 수사 진행된 게 없다. 그리고 이게 의혹이 터진 지가 지금 1년 8개월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이 지적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청구 검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늦으며 그리고 이번에 영장 청구 될 거로 전망하시는지요? 영장 청구 돼야 되죠. 아, 돼야 된다. 클래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곽상도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른바 50억 클럽이지만 사실 박영수 전 특검은 50억 클럽이 아닙니다. 200억 클럽입니다. 200억 약정 그렇게 부르는 게 클럽입니까, 맞죠. 이거? 왜냐하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에 알선수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만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받는 혐의 자체가 보면은 200억 했다가 뭐 하는 일이 좀 축소되니까 그걸 50억으로 줄였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200억 클럽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정인 것이고 원칙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박영수 전 특검 지금 50억 클럽 의혹 그래서 아까 뭐 200억 약정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는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무슨 차 이름이 나오고요. 뭐 뭘 수산물을 받았다가 나오는데 장윤선 기자 자꾸 왜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특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얼마나 신망받던 특별검사였습니까?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뒤가 구린 분이었단 말이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0억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만배 씨가 주장한 내용도 있고요. 이 숫자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덧붙여서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특히 50억 클럽 등과 관련해서 검찰 고위직들이 많이 이 법조 고위직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합니까? 봐주게 하는 겁니까? 검찰이 이렇게 해서는 공정한 수사라는 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왜 수사가 늦었는가 이 문제제가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분은 왜 자꾸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많은 분들 의아, 의문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